지금 오랜 훈련의 목적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수업 시간에 주로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자 하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의 대상은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학생들이 수학 개념을 공부하다 보면 오개념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오개념이라 하면 잘못된 개념입니다. 잘못된 개념.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오개념이 생길 것 같으면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해서 고쳐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오개념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죠. 근데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답을 구했어. 내가 답을 구했어. 답을 구했는데 해설을 보니까 내가 구한 답이랑 틀려. 근데 해설의 풀이를 읽어보니까 깔끔하게 잘 풀어놓은 것 같아. 해설이 맞는 것 같단 말이지. 근데 내 답은 달라. 그럼 내 과정이 틀렸겠죠. 근데 읽어보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제보를 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오개념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는 수업 시간에 다룰 가치가 충분하다 못해 넘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되는 거죠. 그것도 설명해 볼래? 일단 y는 x 플러스 k니까 아까 이 면들과 만나는 점을 구해봤고 일단 삼각형 OAB의 넓이는 30이고 그 넓이 이제 나와 있으니까 삼각형 CD의 넓이는 16 그렇고 묻고 식을 세워 K 값을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K 값을 구하니까 2가 나왔어? 이상한데? 마이너스 식이 잘못된 거 아닐까? 방법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풀면 답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8 더하기 190.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까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면 그런 고개념은 보통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에서는 배우다 보면 산술기하 부등식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식을 변형해가지고 A라는 식을 변형해가지고 B라는 식을 유도를 했어. A라는 식을 변형해가지고 B라는 식을 유도를 하면 사실은 B라는 식은 A라는 식의 필요 조건이거든. A라는 식에서 B라는 식을 찾으면. 그런데 애들은 A식과 B식을 같은 식으로 보고 다루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확률 공부하다 보면 애들이 구분이 되는 경우와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 서로 다른 이런 걸 해석을 잘못해서 이제 문제를 잘못 푸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선택 확률이 개념도 많습니다. 또 미적분 하다 보면 애들이 또 평균값 정리를 잘못 이해하고 써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애들이 오개념을 갖는 케이스가 몇 개 사실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오개념을 갖고 문제를 풀다 보면 뭔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학생들이 이제 무게중심에 대해서 중학생들이 물리학에서 무게중심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황에서 수학 시간에 무게중심을 다루다 보니 좀 오개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 여기 이, 이걸 삼각형 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삼각형 판이라고 보면 이 삼각형 판의 무게중심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받치면 균형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이 무게중심을 지나는 직선으로 이렇게 받치면 좌우 균형을 이뤄. 그러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에 삼각형이 있어. 무게중심이 있어. 이 무게중심을 지나는 요런 직선으로 이 삼각형 판을 받쳐. 그러면 좌우 균형을 이루냐고. 어,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잖아? 이 오개념이 있는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건 균형 이룹니다. 무게중심 G를 받치고 있잖아. 그럼 균형을 이루지, 당연히. 이 무게중심 G 말고 다른 점들은 밑에 받쳐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게중심을 받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균형 당연히 이룹니다. 무게중심만 받쳐도 균형 이루는데. 그죠? 근데 이렇게 균형을 이룬다는 건 이 무게중심의 이 선의 좌우에 이 무게가 같기 때문에 균형을 이룬다. 그 다음에 밀도가 균일한 판이라고 생각하면 결국 무게가 같다는 건 그 넓이가 같은 거라서 무게중심을 지나는 직선은 그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풀이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선으로 받쳤을 때 좌우의 균형을 이룬다는 게 좌우의 무게가 같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생각과 똑같은 거냐면 저기 어떤 애가 시소를 타고 있는데 시소 양쪽에 균형을 이루고 있어. 그러면 저 두 아이의 몸무게는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놀이터에서 놀아봐서 알겠지만 몸무게가 달라도 균형을 이룰 수 있잖아. 그죠? 내가 만약에 가벼운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무거운 애랑 시소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균형을 이룰 수 있어? 중심에서 내가 가볍다면, 중심에서 멀어져야 되죠. 내가 가볍다면 중심에서 멀어짐으로써 저 무거운 애하고도 균형을 이룰 수 있거든. 이런 상황에서도 이 선 좌우에 무게가 달라도, 다시 말하면 넓이가 달라도 균형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기준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의 질량점을 분포를 시키면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여기 만약에 무게중심 G가 있다고 봤을 때 어, 밑변 BC와 평행선을 그으면 위에 있는 요 삼각형하고 밑에 있는 이 사각형 넓이 B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넓이 B가 어떻게 돼요? 4대5죠, 4대5. 왜냐하면 요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 닮은 B가 2대3이잖아. 그러니까 넓이 B는 4대9일 거고 각각 넓이를 따로 생각하면 4대5입니다. 4대5. 그럼 위에 삼각형 입장에서는
넓이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애랑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은 뭐냐면 기준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점에도 질량점이 있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대신 얘는 어때? 무겁지만 기준선에 가까운 곳에 분포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는 거거든. 그런데 이 내가 생각하는 설명이 논리적이지는 않죠.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죠? 이 어느 정도 가까운 곳에 뭘 얼마나 분포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느낌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걸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물리에서 무게 중심을 배우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리에서 물리에서 무게 중심을 왜 배우겠어? 힘이 많아지겠지. 만약에 이런 물체의 운동을 분석한다 그래. 만약에 이런 물체를 이렇게 던진다. 받아야 돼. 지우, 지훈이, 지훈아. 만약에 내가 이걸 나한테 던지면 다 받아봐. 받죠? 지훈아 다시 던져. 던지면 이거 공기장 배제하면 이거 어떤 운동해요? 포물선 운동 하잖아요. 포물선 운동 하는데 자세히 이걸 보면 지훈아 방심하면 안 돼. 자, 자세히 보면 막 도구도 가고 막 이게 운동이 굉장히 복잡하거든. 이런 운동을 포물선 운동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는 이유는 얘를 취급한다. 얘를 전부 취급하니까 그 전문 운동을 살펴보면 그냥 단순한 포물선 운동이거든. 그럼 이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얘를 대표할 수 있는 점은 정체가 뭔가? 어떤 점인가? 제일 꼭대기에 있는 요점인가? 뭐 요점인가? 어떤 점인가? 이런 문제가 생길 거잖아. 사실 그 점의 전체가 무게중심이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운동을 물리적으로 분석할 때 무게중심은 그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물체의 운동을 분석할 때. 무게중심이 엄청 중요한 개념인 거지. 그렇게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 이 상황을 좀 더 수학적으로 분석하자면, 요 삼각형의 무게만큼, 이제 밀도가 균일하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만큼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모여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사각형의 넓이만큼 이 밑에 사각형의 무게중심에 모여 있다고 보면 되는 거야. 넓이에 해당하는 질량값을 갖는 축은 매달려 있다고 보면 되는 거지. 무게중심에. 그러면 위에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어, 위에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P라 할까? P라 해봅시다. 그 다음 밑에 사각형의 무게중심을 Q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T에서 기준선까지의 거리, Q에서 기준선까지의 거리, B가 어떻게 되겠어? 그죠? 역수, 넓이의 역수비로 5대 4가 됩니다. 5대 4. 그래서 균형을 이루는 거거든. 혹시 마우스 있는 사람 있니? 아니, 누가 보니까 마우스 있던데. 자, 확인해 봅시다. 이런 삼각형이 있어. 그런데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무게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걸, 이 직선은 위에 있는 이 삼각형과 밑에 있는 사각형,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의 삼각형의 넓이만큼의 질량을 갖는 추를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매달려 있다고 보는 거지. 그 다음에 밑에 사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찾니? 그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애들이 왜 저런 오개념이 생기냐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생각할 때 중선을 그으면 중선을 그어서 여기에 이 직선을 밑에 받치면 좌우 균형을 이루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이 직선 위에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중선을 그으면 또 다른 중선을 그으면 이 중선을 받치면 좌우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 중선 위에 무게중심이 존재한다. 그러면 두 중선 위에 동일하게 존재하는 점은 이 점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교점이 무게중심이다. 와 같은 논리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중선을 받쳤을 때 좌우 균형을 이루는 이유를 좌우 넓이가 같기 때문에 균형을 이룬다고 생각하더라고.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이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도입을 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각형 두 개로 쪼개면 밑에 사각형을 삼각형 두 개로 쪼개면 위에 삼각형의 무게중심, 그 다음에 밑에 삼각형의 무게중심, 이 두 무게중심을 연결한 선분 위에 무게중심이 존재하잖아. 그죠? 양쪽에 추가 매달려 있다고 보는 거지. 넓이에 해당하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넓이와 이 넓이를 구했을 때 이 넓이와 이 넓이를 역수비가 되게끔 이렇게 내분을 하면 그 내분점이 무게중심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삼각형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또 쪼갭니다. 그러면 요 위에 삼각형의 무게중심, 이 밑에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연결한 선분 위에 무게중심이 존재할 거거든.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논리로 두 선분 위에 다 존재하는 이 점이 사각형의 무게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잡다한 것들은 씌우겠습니다. 네. 음? 다른 잡다한 것들은 오마이갓 마우스가 있어야 좀 컨트롤이 편한데 이 정도만 합시다. 그래서 위에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뭐 P라 하고 밑에 사각형의 무게중심을 Q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PQ에서 이 기준선에 수선을 그었을 때 그 거리,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삼각형 무게중심에서 거리, 사각형 무게중심에서 거리, 그 다음에 사각형의 넓이, 를 생각하면 요 넓이, 이 넓이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다르지만 요 넓이에다가 기준선까지 거리를 곱한 거. 지렛대 원리 배웠죠? 그지? 그러면 이거 넓이에다가
요거 길이를 곱한 값은 이렇게 똑같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물리를 배우게 되면 물리에서 무게중심을 제대로 다루면 뭐 토크나 돌림 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얘가 사실은 이 판때기의 돌림 힘이고 이걸 기준선으로 받치고 있을 때 이 판때기의 돌림 힘이 얘가 되거든. 그러니까 두 판때기의 돌림 힘이 이렇게 사이즈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균형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물리학에서 무게중심을 제대로 배우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겠지만 중학교 때 무게중심을 제대로 물리학에서 다루지 않은 상황에서 수학적으로 무게중심을 도입하다 보니 그런 오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근데 이렇게 이런 오개념을 수정할 수 있는 계기가 이런 문제를 접하다가 보면 자기가 어떤 오개념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수정하는 기회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오개념이 생기는 문제를 찾으면 이제 제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보를 해야 됩니다. 제보를 해가지고 같이 수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 케이스로 이 두 번째 해봅시다. 다양한 풀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음, 다양한 풀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겠지만 자기가 풀이한 문제와 해설지의 풀이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잖아. 근데 약간의 식의 조작 정도가 다른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대수 문제를 기하학적으로 접근해서 풀었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도형 문제인데 그걸 대수적으로 접근해서 물론 도형 문제를 풀다 보면 수식이 나오긴 하잖아. 그 정도의 대수 말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복소수를 배우고 나면 좀 더 깊이 있게 배우면 복소수를 복소 평면에다가 대응시키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그러면 복소수 하나가 좌표 평면 위의 점 하나에 매칭이 되는 거야. 그러면 Z1이라는 복소수에다가 Z2라는 복소수를 더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Z1에 매칭된 점을 Z2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있게 배우면 더 깊이 있게 배우면 Z1에다가 Z2를 곱한다는 건 복소 평면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한 회전 이동이라는 걸 또 배울 수가 있어요. 회전 이동. 그리고 어떤 실수를 복소수에다 곱한다는 건 그 복소 평면의 원점을 중심으로 한 확대 축소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나중에 되면 그런 거를 배울 겁니다. 근데 그걸 배우고 나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냐면 중학교 때 배웠었던 모든 도형 문제를 복소수의 연산 문제로 변환할 수가 있어요. 복소수의 연산 문제로. 그러면 중학교의 도형 문제를 복소수의 연산 문제로 바꾼다. 이건 근본적으로 다른 풀이 방법이 되는 겁니다. 기하 문제를 대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인 거지. 그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풀이 방법이 있으면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풀이 방법은 각자의 장단점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모든 걸 최대한 많이 써먹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 예로 문제 2번이 여러분들 지금 바뀐 교육 과정으로는 공통수학원의 연습 문제 13-17번입니다. 공통수학원 책이 있으면 공통수학원 교재가 있으면 연습 문제 13-17번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
똑같네. 지금 제가 34기 애들을 가르칠 때 이 문제를 어떤 똘똘한 애가 어떻게 풀었었냐면, 여기 됩니까? 얘가 어떻게 풀었냐면, 이 문제 상황을 시각화시키는 거야. 문제 상황을, 이 세로축은 위치를 나타내고, A 위치에서 B 위치까지. 가로축을 시간, 단위는 hour로 보고, 이 문제 상황을 그래프로 시각화하면, 답은 A에서 B까지, 을은 B에서 A까지 동시에 출발하여 일정한 속도로 걸어간다. 둘이 만났을 때 갑은 을보다 6km 더 걸었다. 라고 하면 갑이 빠른 거야? 을이 빠른 거야? 갑이 빠른 거죠. 그러면 갑의 운동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요렇게 될 겁니다. 갑의 운동. 이게 왜 직선으로 나타나냐면 등속 운동인. 그죠?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뭘 의미하겠니? 갑의 속력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을은 좀 더 완만하게 더 느리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갑이 을보다 6km 더 걸었다는 건 요 길이가 만약에 k라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k 플러스 6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갑과 을이 만나고 난 후 갑은 4.5시간, 그러니까 4시간 30분 후에 B에 도착하였고, 그 말은 요 길이가 4.5라는 거죠. 을은 8시간 후에 A에 도착하였다. 8시간. 8시간 후에 A에 도착하였다. 이때 갑의 속도와 A에서 B까지 거리를 구하여라. 이렇게 둘이서 갑과 을이 만나는 시각을 RT 대문자 T라고 하면 이 문제 상황을 전부 다 시각화해 놓은 거죠. 이렇게 문제 상황을 시각화해 놨을 때 이걸 바라보면 그냥 왼쪽의 문제를 풀 때와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각화했을 때의 장점. 응?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 응. 응. 그죠? 그 이야기를 좀 더 포괄적으로 하면 이렇게 시각화해 나오면 문제 상황이 한눈에 보입니다. 문제 상황이. 문제 상황을 한눈에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풀이 전략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상적인 좋은 문제라면 문제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만 풀이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걸 한눈에 고려할 수 있거든. 그래서 풀이를 구상하기도 편합니다. 제일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한눈에 문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거. 또 다른 장점 뭐가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도형에서만 쓸 수 있는 수학적 도구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배운 평면 도형의 성질들. 그런 것들을 써먹을 수 있는 거야. 그렇다고 기하적인 방법이 항상 우월한가? 그건 또 아닙니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대수적인 제일 큰 장점은 뭘 것 같아? 한눈에 문제 상황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수적인 방법의 장점은
어마무시한 장점이 있지. 이게 뭐냐면, 어? 그치. 이게 초등학교 때 아니면 더 어릴 때부터 꾸준히 해오던 사칙 연산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거야. 그건 어마무시하게 큰 장점이죠. 아무튼 지금은 기하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중학교 때 배운 평면도형의 성질을 써먹는다. 그러면 어떤 성질을 써먹을 수 있겠니?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도 써먹을 수 있고, 닮음도 써먹을 수 있고, 이게 당장 눈에 띄는 건 지금 라지 t와 k를 구하면 뭐 값의 속도건 AB 사이의 거리건 다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식이 몇 개 필요해요? 두 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 삼각형 닮은 데서 식 하나 나올 거고, 요거랑 요거 닮은 데서 식 하나 나올 거니까 문제 해결 방법은 보이죠? 풀어볼까? 어, 우선 이거 두 개의 닮음이라는 데서 t분의 k와 8분의 k 플러스 6이 같죠? t분의 k와 8분의 k 플러스 6이 같습니다. 또 요거랑 요거 닮은 데서 t분의 k 플러스 6이랑 4.5분의 k니까 9분의 2k가 같죠. 근데 어차피 이거 두 개 곱한 게 같기 때문에 얘랑 얘 바꾸어서 문제 될 건 없죠. 그지? 8하고 K를 바꾸겠습니다. 8하고 K를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얘랑 얘를 바꾼다 해서 문제 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신에 T, 얘 대신에 K 해놓으면 요거 두 개가 같잖아. 그래서 같다. 결론은 얘와 얘가 같다. 얘가 4가 되고 없어지면 t 제곱이 36이니까 t가 얼마예요? t가 6이 됩니다. 그럼 뭐 여기 넣으면 k 구하는 거야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냥 문장으로만 뒀을 때 또는 식으로 뒀을 때는 이용할 수 없는 어떤 닮음이라는 성질을 쉽게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일 큰 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제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게 제일 큽니다. 그래서 어떤 그 34기 애가 이제 이걸 발표를 하고 이제 애들한테도 소개시켜주고 연습 애들한테 이제 이 방법을 연습시킨다고 제공했었던 문제가 이 문제 3번입니다. 이 문제 3번도 동일한 논리로 시각화하면 굉장히 단순하게 해결이 됩니다. 누가 영어를 잘하지? 해석해줄 사람. 뭐? 해봐. 해봐요. 어. 스미스는 도시로 규칙적으로 통근을 하고 그렇지. 그리고 항상 똑같은 기차를 타고 집에 간다. 어. 근데 그 기차가 집에 집, 집과 가까운 역에 5시에 도착을 한다. 그죠. 오후 5시에 도착한. 이때 그의 전용 운전수가 그죠. 항상
곧바로 도착을 하고 그를 데리고 가서 집으로 데려다 줍니다. 그죠. 스미스 씨가 부장인 것 같습니다. 개인 기사가 있습니다. 개인 기사가. 근데 그 개인 기사가 5시에 딱 맞춰서 그 집 근처 지하철역에 와서 스미스 씨를 픽업해서 집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어느 날에 스미스가 차를 더 일찍 타서 집과 가까운 역에 오후 4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전화를 하거나 기다리는 대신에 그는 그가 5시까지 운전수를 기다리는 대신에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개인 기사한테 연락해가지고 나 일찍 도착했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걸어간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그가 가는 길에 그는 운전수와 만나서 운전수가 그를 집으로 데려다 줬는데 음, 이때 평소보다 2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음, 그리고 몇 주 뒤에 또 다른 날에 스미스가 또 빨리 기차를 타서 집 역에 4시 반에 도착을 했고 또 운전수를 기다리는 대신에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음, 음, 음. 그리고 가는 길에 운전수와 만나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그는 평소보다 얼마나 빨리 집에 도착했는가? 음. 제가 문제를 수고했어. 제가 문제 상황을 일부러 복잡하게 보이려고 막 이렇게 주절주절 써놓은 게 아니고 그냥 책 그대로 베낀 거예요. 책 그대로 베낀 건데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문제 상황이지만 시각화하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문제 상황이.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 시각화를 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여기가 A고 B가 아니고 이게 홈스테이션, 얘가 홈, 뭐 이렇게 봐도 되겠죠? 대신 이런 게 좀 달라지겠지? 그래프 모양이. 좋아하게 될 거야. 좋아, 좋아하지 않으면 힘들어져. 시간을 많이 주지는 못해서 미안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겠죠. 개인기사의, 개인기사의 운동. 여기가 5 p.m. 이 될 거고, 스미스 씨가 4시에 도착했을 때는, 4시에 도착했을 때는 차속력보다는 완만하게, 차속력보다는 완만하게 차 타고 나서는 지금 이 시각이 집에 가다가 만난 시각이잖아. 그래서 차 타고 나서는 차속력대로 평행하게. 그런데 4시 30분에 도착했을 때 4시 30분에 도착했으면 딱 중간이잖아.
딱 중간에서 걸어가니까 요거랑 평행하게 갔을 겁니다. 중점 연결 정리죠. 중점 연결 정리. 그렇게 되면 얘도 중점이 되는 겁니다. 중점. 그리고 기사차를 타고 이동할 때에는 하위 속력대로 이동하니까 요 길이도 같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가 20분이면 요거는 몇 분이 되는 거야? 10분이 되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 문제 상황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 상황을 어떻게 분석을 하건, 뭐 예를 들어 4시 반에 도착한 게 아니고 4시 10분에 도착했어. 4시 10분에 도착했어. 그러면 요거 때 요거 B가 어떻게 되겠니? 1대 5가 되겠죠. 1대 5. 그러면 이것도 1대 5가 될 겁니다. 그럼 가서도 1대 5가 될 겁니다. 그럼 몇 분 빨리 도착한다고 볼 수 있어? 평소 때보다 20 곱하기 6분의 5분 더 빨리 도착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상황을 한눈에 봤을 때의 이로움입니다, 이게. 그냥 뭐 문제 상황이 어떻게 변하건 간에 시각화된 정보로 우리가 파악을 하기 때문에 뭐 복잡한 식 이런 거 도입하지 않고서도 한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갖고 연습을 시킨 다음에는 시험 문제를 어떤 거를 내냐면 이건 그때 34기 애들 데리고 했을 때 시험 문제 네. 2017년도 1학년 1학기 1차 고사 6번 문제. 6번 문제 그때는 이런 식으로 냈었거든. 아홉, 아홉. 이런 문제 그 수업 시간에 그런 걸로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나서는 제대로 써먹을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를 냅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거를 풀 시간은 없을 것 같으니까. 근데 지금 찍고 있는 영상을 공유를 시킬 거거든요. 그때 보면 확인을 할 수 있을 건데, 이 문제는 여기 난이도 보면 알겠지만, 시험 문제 중에는 어려운 문제에 속했던 거고, 풀이는 해보면 이런 식으로. 고점인 CDJH가 그 평행사변형이라는 평행사변형이라는 걸 이용해서 풀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소재를 주면 그걸 연습하고 시험 문제까지 연결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수업 시간 때 그래서 어떤 근본적으로 다른 풀이가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수업 때 논의할 사항으로 문제 해결 전략을 소개할 수 있는 문제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